국가의 정보 관련 기관에서 요원들의 신분을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적대적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는데요. 적대 세력은 우리 요원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여 정보를 강탈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 요원들은 국익에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적대 국가나 테러 조직은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오도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요원들이 수집한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중요한 작전의 실패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정보 수집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요원들의 신분 보호는 필수적입니다. 정보 요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며 본인이 또는 정보원들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정보 요원의 신분이 공개되면 더 이상 신뢰를 얻기 어려워지고 정보 제공자들은 협조를 꺼리게 됩니다. 이는 정보 수집 네트워크의 붕괴로 이어져 정보 활동의 효과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보 수집을 하던 해외 국가가 동맹국이었다면 동맹국들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신뢰도 추락은 물론이고 정보 공유가 제한되며 외교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요원들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완하고 기밀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그들의 개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보 요원들의 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있을 때만이 정보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보사 내부에서 근무하는 정보사 출신 군무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라 사태 정보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에 소속된 해외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어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유출 사건은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의 노트북을 통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방첩사는 해당 노트북이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민감한 정보를 흘려보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 7월 28일 A씨에 대한 직무배제 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보사 소속의 군무원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요원들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위장 신분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보사 군무원 A씨가 정보사 내부망에 있는 신원 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접근하고 수집했는지입니다.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 자료는 정보사 외 대부분의 군 고위 관계자들도 접근할 수 없는 기밀 정보인데요. 군 출신인 A씨가 현역 시절 접근 가능했던 정보를 개인 PC에 저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첩사는 A씨의 민감 정보 취급 권한과 이를 수집할 목적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A씨가 북한에 판매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지만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최종 소비자가 북한인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제3국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사 요원들의 귀국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만약 A씨가 대가를 받고 해외 요원들의 신분을 포함한 민감 정보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것이 확인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면 북한의 정찰총국 또는 문화교류국 산하 공작권이 특정되어야 하고 지령문과 보고문 교신 등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혐의를 적발했음에도 A씨는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 와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난 7월 30일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인물로 블랙 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한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을 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첩사는 이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첩사는 A씨가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고 보안 규정과 기밀 취급 시스템상의 미비점에 대한 사실 확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A씨에 대해 간첩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밀이 유출된 사실도 문제지만 우리 군의 보안에 상당한 위협을 주는 허점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출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이들이 구축한 대북 첩보망이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 요원들은 화이트 요원과 블랙 요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이트 요원은 외교관 등 공식적인 신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요원들로서 법적 면책 특권을 가지며 적국이나 타국에서 주로 공개된 정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들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인물들과 접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설득력과 외교적 기술을 활용합니다. 화이트 요원은 공식적인 신분 덕분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교적 해결을 통해 귀국할 수 있지만 블랙 요원은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비밀리에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될 경우 간첩 혐의로 체포되거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다수의 정보기관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기관이라면 역시 국가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 수집과 방첩, 형법상 내란과 외환, 군형법상 반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공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북대치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정원 직원은 사법경찰관 신분이며 직무 수행과 관련해 무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도 정보기관의 기능 일부를 수행하는데요. 경찰청의 정보국가보안국은 각각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안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보안국 내에는 보안사이버수사대가 포함되어 있어 사이버 보안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운영하는 정보기관은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주로 해외에서 대북정보 수집과 공작 활동을 수행하는데요. 과거에는 북파 공작권 등을 북한에 투입해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HID와 UDU 등 직할 부대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북파 공작권을 북한으로 직접 투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반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하는 조직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국군정보사령부 해외요원 신분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방첩사입니다. 이번에 정보원 신분 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긴 했으나 국군정보사령부는 한국의 군사 및 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사는 국내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 수집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동맹국 및 경쟁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다양한 정보 수집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뢰성 높은 정보를 확보합니다. 지난 1월 9일 미국 법원은 중국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로 미 해군에 복무 중이던 자오원 헝에게 징역 27개월과 5,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총 1만 4,866달러의 뇌물을 받고 미 해군의 군사훈련과 주요 인프라에 관련된 정보를 중국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CIA 수석 분석가로 일했으며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국장 등의 다양한 연방정부 직책을 역임했던 수미테리가 기고문과 언론 활동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미국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한국 정보요원에게 넘겼다는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정보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 해외에 파견된 일부 요원들은 급히 활동을 접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분이 노출된 요원들은 사실상 재파견이 불가능하여 정보망의 회복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런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인적정보망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요원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었다면 다른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정보사에서 군사 기밀 유출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2018년에도 정보사 공작팀장이 수년간 각종 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 역시 범행 시작 후 5년여 만에 정보사가 파악하여 조치에 나서면서 방첩 활동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정보사와 방첩사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명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정보기관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점검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5월 7일 방산기술 유출 시도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총기 부품이 무단으로 불법 복제되었다는 기사가 발표되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방산기술 유출로 인해 한국 방산업체가 200억이 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적발된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총기 부품을 불법 복제하여 밀수출하며 도합 48만여 개가 넘는 부품과 장비를 밀수출해왔습니다. 심지어 피해를 입은 우리 방산업체는 밀수출되고 있던 해당 국가의 국영방산업체와 이미 정식으로 거래를 해오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당은 정식 수출 가격에 비해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며 중동업체에 밀수출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기 기술 유출이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화기 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K7 소음기관 단총입니다. K7은 75m 이상의 거리에서는 총성으로 인지될 수 없을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관 단총이며 이 정도 수준은 전 세계 대테러 작전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소음 기관 단총인 MP5SD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소음 감소 효과와 더불어 가격은 MP5SD 대비 80%에 불과하여 여러 국가들과 대테러 부대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K7이 갑작스럽게 이란의 무기박람회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란은 무기금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로는 한국의 K7 소음기관 단총을 입수할 수가 없는데 버젓이 불법 복제된 총기가 무기박람회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이란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불법 복제한 K7을 공개했으며 2022년에는 아예 안내자료에 기재된 총기 명칭까지 K7이라 표기하며 다시 한번 K7의 복제품을 공개하였습니다. K7이 이란에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을 통해 불법 복제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군 전문가는 북한이 한국군으로 위장하기 위해 K7을 불법으로 복제한 다음 이란과 군사기술을 교류하면서 K7에 대한 복제 기술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복제 문제는 수출 확장의 활로를 막아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과 대립하는 적성국들에게 총기 제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적성국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총기 기술이 유출된다면 이를 이용해 한국군으로 위장하는 등 전술적으로 악용될 확률도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성국들의 방산기술 유출 시도는 개인화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은 포방부라는 별명에 걸맞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 기술과 포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한국 방산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K9의 우수한 기술력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자 상대적으로 자주포 제작 기술력과 포탄 수준이 뒤떨어지는 중국과 북한이 이러한 포병 기술을 탈취하려고 무수히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북한이 2013년에 대한민국의 포탄 기술을 유출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얀마 군부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155mm 포탄 제조 기술을 탈취하려 시도했던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포탄 제조 도면과 기술 등이 미얀마 군부에게 유출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으며
이렇게 유출된 포탄 제작 기술을 북한이 다시 탈취하려는 위험이 있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각종 사거리 연장탄을 비롯해서 APICM과 DPICM 같은 개량고 폭탄을 운용하고 있으며 어느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우월한 포탄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포탄 제조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악용되었다면 역으로 우리의 기술에 의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은 이보다 한술 더 떠서 포탄 제조 기술 수준이 아니라 아예 K9을 직접적으로 노리기도 했는데요. 2010년대 초반 한 방산업체 직원이 K9 자주포와 관련된 기술 자료를 중국의 업체에 불법으로 제공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자주포의 자격지심을 드러내기 바쁜 나라입니다. K9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과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는 K9이 자국산 PLG-05보다 수준이 뒤떨어진다며 연평도 포격전 당시 K9이 북한의 90견 인포에 제압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날조하기 바빴습니다. 당시 북한은 방사포를 통해 도발을 감행하였는데 방사포와 견인포의 무기체계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K9을 물고 늘어지는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국의 습성인데요. 그렇게 앞에서는 K9 자주포를 무시하던 중국이 정작 뒤에서는 K9 자주포의 기술을 탈취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중국 업체는 한국 직원으로부터 K9의 설계 도면과 제조 공정, 시험 데이터 등이 포함된 기술 문서를 받으려다가 실패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앞과 뒤가 다른 중국의 추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술 유출 시도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만약 당시에 K9 자주포의 핵심 기술이 그대로 유출되었다면 K9이 만들어낸 지금의 수출 신화는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방산기술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방산기술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국가기밀정보의 유출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잭 테이세이라는 매사추세츠주의 미국 공군 국가경비대 소속으로 있으며 국방기술 자료들을 유출하였습니다. 그는 분류된 국방정보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미국 사법부는 이러한 행동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게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미국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한 직원이 중국으로 군사 관련 기술을 불법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직원은 레이시온 미사일 시스템에서 일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대한 기술 정보를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사건으로 관련자는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아주 작은 국방정보 유출에도 관련자를 엄중히 책임을 물어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거나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이러한 처벌과 조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술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상에서 K9 자주포가 기술 유출의 타깃이 되고 있다면 공중에는 KF-21이 기술 유출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기술자들이 KF-21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국외로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KF-21의 기술 유출 시도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며 경찰은 지난 3월에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약 KF-21의 설계도와 같은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관련된 설계 자료와 프로그램이 그대로 넘어갈 경우에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들도 손쉽게 새로운 전투기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KF-21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군 전문가들은 설계도 등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것이 다시 다른 나라로 재유출되어 타국의 전투기 개발에 도용되는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이 어디까지 유출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에만 한국의 로봇 관련 기술 및 방위산업 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려 한 사례가 21건이나 적발되어 전년 대비 75%가 증가하였는데요. 본 사례들처럼 대한민국의 방산기술력이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자 이를 탈취하려는 주변 국가들의 만행과 이에 동조하여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일부 비양심적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방산기술 유출을 위한 시도는 끝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해킹을 통한 기술 유출 시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산업체의 직원들을 통해 설계도면이나 부품, 장비 등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기술을 탈취했었지만 현재처럼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킹 공격을 통한 기술 유출에도 대비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은 국내 방산업체 80여 곳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해킹 공격을 시도했으며 이 중 10곳은 해킹 공격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공격이 지금으로부터 최소 1년 6개월 전에 시도되었다는 점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사태 파악도 쉽지 않았던 것은 한국 방산의 기술 유출 대비 전략에 숙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킹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적성국 해커들은 방산업체 관계자에게 채용 담당자인 것처럼 접근한 다음 일자리 제한을 빌미로 PDF 파일을 발송해 악성 코드를 씹는 방법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렇듯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인화기부터 자주포와 전투기 등 지상과 하늘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군사기술이 유출될 뻔하자 이에 우리 대한민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며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방산업체들이 함께 모여 방산침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방산침해 대응협의회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대통령실, 방위사업청, 국군 방첩사령부 등의 관련 기관들과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국내의 대표적인 방산기업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익에 피해를 끼치는 기술 유출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강화를 비롯해 미국의 사례처럼 특단의 조치로 관련자와 그와 연관된 조직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는 구속력이 절실한데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방위산업 기술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